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볼까요? 현재 26,054달러, 55달러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일목균열표 구름층 안에 있습니다. 일목균열표 구름층 상단을 터치하고 밀렸다가 현재는 기준선 자리, 일목균열표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26,000달러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26,000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륙을 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00원 이륙하는 자리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주봉에서 CCI, RCI 다 바닥권이죠. 곧 바다입니다. 자, 바다를 만들었으면 이제 산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26,000 자, 매수 가격으로 보시고 아래꼬리 단 이 지점에서 하반 경직선을 가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자,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정학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정학이 뭡니까? 지리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의 역학관계죠. 그 역학관계 속에서의 국제질서, 이것이 이제 지정학인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대 모든 공항을 폐쇄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외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탓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곧 결과가 나오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왜 장기전으로 갈까요? 러시아의 의지로만 장기전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도 장기전을 원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말이죠.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확약했다. 자, F-16 이 전투기는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로부터도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자, 미국도 네덜란드도 덴마크도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이 F-16 전투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F-16 이 전투기가 게임 체인저로 알려져 있죠. 왜 게임 체인저라 그러냐? 미국도 네덜란드도 덴마크도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제공하기로 했는데,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 요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 전달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확답을 각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 F-16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F-16은 러시아의 방어선에 가로막혀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으로 영토를 탈환하려면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격용 헬기에 맞설 수 있는 제공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해왔죠. 자, F-16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게 되면 제공권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의 실전 투입되면서 전투력이 검증된 기종입니다. 이 기종이 이제 투입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만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100억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 발표차. 동시에 에이브럼스 탱크가 9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탱크가 인도가 되고 F-16이 나중에 공급이 될 텐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참호를 만들고 있거든요.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태세죠. 참호를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왜 참호를 만들까요? 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느 정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자가 공급돼야 되는데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러시아는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죠. 계속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외로움을 탈 수도 있고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전장 속에서 우크라이나 반격이 심하게 되면 전쟁 속에서 고립화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취한 전략은 참호를 만들고 참호에서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플랜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물자가 공급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지뢰도 만들죠. 지뢰도 만들어서 매설을 해놓고 그래서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호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참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수비적인 전략을 펼치면서 장기전 돌입한 겁니다. 방어선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인 위성사진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집속탄입니다. 미국의 집속탄을 공급받아서 실전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집속탄은 무엇입니까?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폭탄이 상공에서 흩뿌려지는 탄이에요. 피해 범위가 넓고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참호에 있는 군인들도 살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속탄을 미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100억 상당의 지원책을 발표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군수 물자, 그리고 드론을 공급한다는 거. 결국 미국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장기전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러시아도 역시 대응을 합니다. 중국에서 드론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다. 단기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죠. 푸틴은 10월 달에 중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10월 달에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1대1로는 다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있는 그런 육상 해상 실크로드잖아요.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 이 프로젝트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1대1로 구축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 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 확보죠. 광물 자원 확보도 있고, 한편으로는 철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 자원을 쉽게 운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숨은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자원 확보의 목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원 확보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한편 러시아가요, 오데사를 공격했는데요. 오데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 오데사는 흑해의 진주라고 하죠. 그리고 오래된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년 성당 등이 있는데 유산까지 대거 파괴를 했습니다. 식량 공급의 동맥이라고도 하는 이 오데사, 이 지역, 흑해의 진주라고도 불리는 역사, 경제, 문화, 전략의 중심지, 우크라이나 최대 무역항이라고 하는 여기를 공급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흑해 곡물 협정 중단 뒤에 수출 시설을 피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이제 이 공급망을 막아버리고 또 곡물 수출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는 곡물도 수출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또 유럽으로 향하는 곡물도 수출도 막아버리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곡물 수출을 막게 되면 선진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더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 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곡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빈곤국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티오피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위험에 처하는데, 이제 여기서 러시아가 취한 거는 뭐냐면, 걱정 마라, 이 아프리카 6개의 아프리카 지역에 곡물을 공짜로 공급할게,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분쟁이 이제 가속화가 붙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죠. 중동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아프리카 지역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쿠데타. 프랑스, 미국이 이제 초기 인정하고 있는데, 니제르가 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으면서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프리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가 당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프랑스는 니제르를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쿠데타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바줌이 아닌 치아니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라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중요성을 갖죠. 첫 번째, 지정학적 위치. 서아프리카에서 남으로 나이지리아, 동서로는 차드, 말리, 부르키나파소, 북으로는 알제리,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둘째로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라늄, 금,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왜 미국과 프랑스가 이곳에 지원을 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자원 때문입니다. 셋째, 니제르는 내륙국이지만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 니제르강, 니제르 항공회랑 등 북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원 물자의 이동 경로. 네 번째, 데터르 작전의 핵심 거점. 이 지역에는 보코하람과 IS, 대사하라 지부를 비롯한 여러 테러 집단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푸틴과 바그너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당황한 것은 이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바그너는 용병의 대표죠. 예프게니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집단 바그너에게 이제 기회가 된 것이 아프리카의 활로가 뚫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새로운 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푸틴은 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니제리아에서도 시리아 사례를 반복할지 모른다. 적은 숫자의 파병으로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 대리인이 이제 바그너죠. 바그너가 이제 특정 시기에 러시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시스템의 특징은 경쟁하는 기관, 개인이 국가의 이익 내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통합체제. 크렘린 지침이 없어도 정치 사업가들은 자신과 러시아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를 추진한다. 또 러시아 엘리트들은 독자적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국가와 유사한 단체로 변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그 틈새를 이제 푸틴과 바그너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시계가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공항이 폐쇄됐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시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러시아 군대를 감안하면 러시아 본토에는 군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본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진영에 있는 러시아 군사들을 바로 대립하지 않고 지원받는 F-16 전투기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본토의 일부 지역을 장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러시아 본토를 장악을 해서 나중에 평화협상 때 이 지역을 맞바꾸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전쟁이 지난번에는 중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 이란과 러시아의 손을 잡아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진지를 올 수 있는 오데사를 일부러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국제 곡물가를 치솟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유럽을 자극시키고 아프리카를 자극시키는데 곡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니제리아에서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 틈새를 러시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곡물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면서 아프리카의 곡물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한편으로는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까? 나중에 자원을 돌려받는 그러한 꿍꿍이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가 미국의 손을 잡느냐 또 러시아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서의 전쟁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쿠데타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한편으로는 타이완까지 자극하고 있는. 왜 타이완입니까? 타이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 군수물자, 전쟁,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중국이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에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의 제한도 없고 또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이 장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